모리스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고 부부가 거의 희망을 잃었을 때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이슨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계속 아파서 병원에 자주 입원했고 모리스 부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에게 건강과 힘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메이슨은 성장하고 결혼했습니다. 브룩은 그보다 5살 위였으며 소문에 따르면 불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난잡한 생활을 했지만 메이슨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결혼식 직후에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곧 그들에게 적합한 것을 찾을 때까지 부모님의 넓은 집에서 한동안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룩과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부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내와 팔을 안고 상속인의 도착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룩은 남편이 없을 때 종종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어떤 말에도 그녀는 무례하게 반응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브룩의 행동에 대해 감히 아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모리스 부인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브룩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어제 친구들 때문에 술에 취해 집에 왔어요.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데 메이슨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내 브룩을 항상 그에게 은근히 암시하는 것처럼 판단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브룩은 오늘이 친구의 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와인 반잔밖에 안 마셨는데 그게 문제인데 어제 그 사람과 그녀의 친구가 동네 전체를 향해 비틀거리며 노래를 외치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만 해도 아버지가 대화에 개입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었나요? 임신한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엄마도 더 이상 당신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메이슨은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가방을 싸고 아내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모리스 부인은 괴로워하며 남편에게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만약 그들이 지금 약함을 보이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놔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리스 씨는 그의 아내에게 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진실에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앞으로 손자를 꼭 안아주고 싶어서 남편을 설득해 사과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더 이상 그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브룩은 머리를 높이 들고 코가 중요해진 채 진짜 여왕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그들은 서로 건너거나 부딪히지 않으려고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시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가 태어났지만 브룩은 아기의 삶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거부했고 곧 다시 여러 가지 구실로 메이슨이 처음에는 용납했지만 오랫동안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지 못하고 아내가 설명 없이 브룩의 이 말을 듣고 아이를 완전히 부모의 어깨에 맡겼다고 비난하며 자랑스럽게 등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써니는 브룩이 아기가 끊임없이 울고 있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휴식이 필요하고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모리스 부인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지쳐서 아들에게 엄마 브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리스 부인은 혼란스러워 아들을 바라보며 브룩이 이제 루시를 데려가자 태양은 그의 아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재빨리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메이슨 자신은 며칠 후 그렇게 빨리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성실한 아내를 찾아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녀를 설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만류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빨리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반대편에서 술을 마시는 친구들과 함께 뻔뻔스럽고 어리석게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메이슨은 화가 나서 아내의 친구들을 방 건너편으로 내던졌습니다. 브룩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필사적으로 메이슨을 저항했습니다. 브룩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아이에 대해 상기시켜주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그 순간 막 브룩의 술자리 동료 중 한 명이 남편에게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메이슨의 머리를 무거운 무언가로 때리고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메이슨은 집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태양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브룩을 사랑했고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은 체포되었고 다음 날 그는 그녀의 친구 사탕으로부터 브룩이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이슨은 브룩으로 인한 향수병이 든 머리 부상으로 든 술을 더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돌려주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한 것은 어린 딸과의 의사소통으로 인해 잠시 동안 외로움을 잊고 병을 만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력적인 딸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이미 첫 발을 내딛었고 할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메이슨은 통통한 아기가 귀엽고 작은 손을 내밀며 어색하게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짝사랑과 배신의 슬픔이 물러나고 그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날 사탕이 지나갔고 마치 뻐꾸기인 브룩이 자신의 딸을 자기에게 맡겼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1년 동안 키울 만큼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루시와 함께 걷는 메이슨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에는 메이슨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캔디는 설명하고 그녀의 이야기에서 브룩과 대도시의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즉시 그녀와 헤어지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메이슨은 내내 그녀의 두 번째 선택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모두 활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이슨이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급히 달려갔을 때 브룩이 루시가 태어났다고 장담한 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모리스 부인은 서둘러 아들에게서 아기를 데려가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루시는 내 딸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가 미친 듯이 눈을 깜박이며 그녀는 나에게 다른 사람의 아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당신의 아기가 아닐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엄마는 겁에 질려 사탕에 빠져 브룩을 찾아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그냥 미쳐버릴 것입니다. 모리스 부인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막자 그는 차에 뛰어들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집을 나갔고 셋째 날에는 경찰관이 집에 와서 충격을 받은 부모에게 메이슨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를 찾았을 것이고 그 사탕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슬픔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버림받은 부모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뿐인 아들을 애도하며 루시를 계속 돌보기로 결정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리스 씨 부부는 점차 나이가 들었고 루시는 노부부가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머니를 닮아갔습니다. 그 소녀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잔인하게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자랐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손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루시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랑스럽게 코를 치켜뜨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오래전에 마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여기 살고 있습니다. 모리스 부인은 그런 잔인한 말을 참을 수 없었고 모리스 씨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동안 그 여자는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재활비를 지불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루시는 마침내 통제력을 잃었고 18세 소녀가 자신보다 20살 많은 전과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씁쓸한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루시를 사랑했고 그녀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지금 회복해야 할 호의를 그녀가 갚을 수 없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모리스 부인이 조금 회복되고 있었고 치료가 도움이 된 것 같았지만 어느 이른 아침 모리스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으로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모리스 씨는 향수병에 빠졌고 너무 일찍 자신을 떠난 아내와 아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루시는 할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거의 6개월 동안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손녀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와 문을 열자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그녀는 모리스 씨에게 집을 팔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손녀, 우리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고 이제 당신은 내가 거리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모리스 씨가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내 손녀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서에 따르면 그 집은 내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내 소유일 테니 어쩌지? 우리가 너를 양로원으로 데려가서 너는 평생을 살게 될 거야. 루시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소녀는 남자친구의 압력과 위협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자기 할아버지가 집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주기를 바랐지만 모리스 씨는 쉽게 겁을 내지 않았다. 뭐든지 여기서 나가라. 배은망덕한 소녀가 화를 내며 모리스 씨에게 중얼거렸다. 금고에서 천천히 산탄총을 꺼내는 루시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서둘러 노인을 욕하고 떠났다. 그리고 모리스 씨는 피곤에 지쳐 현관에 앉아 1000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정한 어린 소녀 루시가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수년 동안 그를 괴롭혀 왔습니다. 모리스 씨는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자주 병이 나고 어느 날 계속 살아갈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리스 씨는 며칠 동안 마당에 나타나지 않았고 문을 두드렸고 아무도 열리지 않자 구급차를 잡았고 경찰이 문을 부수자 노인은 복도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알았고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가 뇌졸중을 앓은 후 친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마어 모리스는 좋은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도착한 루시는 즉시 그녀가 할아버지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예후를 듣고 상속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루시는 돌아서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사들과 나머지 간호직원들은 이 무자비한 행동에 겁을 먹었지만 젊은 간호사 중 한 명이 모리스 씨에게 다가가 모리스 씨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저는 메건입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당신 아내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당신 집에 오곤 했습니다. 모리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왔던 젊은 간호사가 생각났어요. 루시 외에는 친척이 하나도 남지 않았죠? 메건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모리스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메건이 그의 슬픈 기억에서 그를 산만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타미와 함께 당신에게 몇 번 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그에게 나무 조각으로 총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당시 그는 여전히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부모가 없어서 조부모가 없습니다. 타미는 그 이후로 당신을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끔 언제 당신을 다시 볼 것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데려갈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내가 당신을 위한 집을 찾아줄 것이고 당신이 기분이 좋아지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거나 집에 갈 것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메건의 캐링 핸즈는 일을 했고 노인은 천천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클리닉에서 안마사로 일했던 메건의 오랜 친구인 팬닉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메건의 집에 와서 노인을 마사지하고 그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신체 부위가 마비되고 메건은 모든 사람에게 맛있는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얼굴을 붉히고 메건을 보고 소심했습니다. 에마어 모리스는 즉시 자신이 그녀와 비밀리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팬닉에게 왜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메건을 사랑했고 패트릭이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났다고 고백했다면 그 노인은 메건에게서 그녀가 패트릭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 깊게 알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힘을 얻고 행복해진 모리스 씨는 혼자가 아니라 신혼부부와 함께 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토미의 삶은 고아가 된 벽 안에서 다시 버블업되기 시작했습니다.
메간은 꽃을 심고 정원을 정리했고 패트릭과 모리스 씨는 수리를 한 후 집에 별관을 추가했습니다. 루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새 가족도 꾸렸다는 사실을 친구로부터 알고 분노했습니다. 화난 손녀가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고향 마을에 왔다가 마당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말로 메건을 공격했습니다. 화가 난 패트릭이 그녀 뒤에서 나타나 맹렬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그의 앞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여자를 모욕할 때 말이 없는 담담한 남자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루시의 남자친구는 패트릭을 한번 쳐다보고 저주를 받고 비겁하게 그가 시작한 집대문 뒤로 사라졌다. 차를 몰고 급히 루시를 불렀지만 루시는 멍하니 할아버지와 그의 새 가족 할아버지만 쳐다볼 뿐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살아있고 죽지 않을 거라는 뜻이고 오랫동안 집을 메건에게 선물했다는 뜻이다. 집을 팔아 돈이 없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루시의 남자친구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갔고 루시는 비틀거리며 욕을 하며 혼자 뒤뚱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모리스는 웃으며 토미의 손을 잡고 소년과 함께 강으로 갔다. 그가 노년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다정한 가족을 주셨음을